2025 동아시아 미래 포럼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친선협회 중앙회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님께서는요, 이 한일 의원 연맹 간사장 역임을 비롯해서 정관계는 물론 한일 양국 간 다양한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지속가능한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신성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ここからは日本語で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こういう形で東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て基調講演をさせていただくという光栄に恵まれました。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さにこの日中間の問題を皆さんともに一緒に考え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で、日韓親善協会は今日は私は日韓親善協会の中央会の会長として参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日本におられる在日の皆様方約100万と言われておりますがの皆さん方と一番密接な関係を持ってそして日韓友好親善のためのですね、草の根的な活動を続けてきております。この大きなムードの盛り上がりこそ、これからの日韓関係を作っていくんだと、在日の皆さんとそう語り合いながら、これまでそういうことに力を注いできたつもりでございます。特に日韓関係を考えるときに、過去の歴史もあります。しかしそれを日本側としても過去の歴史を忘れないで、そして未来志向型に持っていく、このことはかつてキム・デジュン大統領もおっしゃった国会でおっしゃったことでありまして、我々はこのことが一番大だ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で、韓国は大統領制でありますから、大統領が変わられると政策も変わっていくこと、特にこの日韓関係については大統領の交代によって微妙な変化が起きるんではないか。日本側では特にそういうことを皆さんがささやき合っておったんでありますが、今回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誕生されました。私どもその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これからの日韓に対する考え方等々注目をしておったんでありますが、訪米される前にまず日本に立ち寄られて、そして石破総理と会見をされた後、そしてアメリカに行かれたという、これまでの韓国の大統領としては初めての行動、私どもは非常に安堵すると同時に大変高く評価をいたしておりますし、また日本におられる100万の同胞在日の皆さん方もですね、これまで積み上げてきた日韓関係が崩れることはないと大変喜んでおられるのが今の現状でございます。私どももここまで盛り上がった日韓関係をさらに高めていく、このことが必要だと考えておるわけでございます。また韓国にはご案内のように北朝鮮の問題がございます。今の北朝鮮の体制っていうのは我々が想像していた以上に難しい状況になっています。しかしこれがいつまでも続く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ない。どこかで変化が起こるであろう。日本にも在日の方を中心に平和的統一委員会がございます。そしてこれは確かに大統領がやる議長で、日本にも副議長がいらっしゃって定期的に会議を行っておられます。いずれ韓半島は私は一つになっていくだろう。ドイツの例もございます。それを見ると必ずこの韓半島が一つになっていく時代が来ると私は確信をしておるわけでございます。そのためには
周辺の国々との協力、中国はもちろんでありますし、ロシアもしかりでございましょう。ノッテウ大統領時代にそのことをおそらく察知されておったんではないか。ノッテウ大統領は日露韓露韓中の関係を正常化させるため大変努力をされたこと、今日ご挨拶されたご霊息おられますが、今まさに次の中国大使時の方になっておられますけど、そういう歴史があって、その中国へ対する農産の期待がそこにあるんだろうとこう思います。歴史はずっと続いていくわけでありましてですね、過去の60年を振り返って新しい60年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のが昨日のフォーラムの課題になっておりましたが、まさに今ちょうどその大事な時に差し掛かってきてお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おります。で、今日こちらへ来る前にチョントンセン統一部長官にもお目にかかりました。この私も拉致問題というのが日本にはありまして、北朝鮮に拉致された人たちはまだ帰ってこない状況がある。この解決のためにお互いに力を合わせていかなきゃいかんという話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しですね、これから日韓の関係でも安全保障の面でどのような協力ができるかとか、そんなことも非常に大事なことだという話もいたしました。で、これからの日韓関係が非常にこういう段階でありますから重要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認識を一致したわけでございます。で、皆さんの関心は日本の次の総理は誰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ろうかと思います。最後にそのことに言及したいと思いますが、マスコミの方もお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私はうっかり誰がいい悪いなんて言いますとまた日本で問題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からですけども、前回総裁選挙をやったまだあれからあまり時間が経っておりません。あの時に手を挙げた方々が有力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その中でも石破総裁が実現をいたしました時に第2位であった高市早苗さん、その次にいた小泉進次郎さん、この方々有力であろうと言われておりますが、昨日のテレビでは茂木元幹事長が政見発表いたしておりました。すでに動きが始まっております。で、日本の自民党の総裁はどのようにして選ぶかといいますと、国会議員290おりますが、で党員にもないだけの290の投票を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て、各県の代表をはじめとしてですね、それに値する投票を何人か、各県の投票者を数を決めていきまして、投票数に合わせてそれを選出して、集計をしていくという形をとります。だから580票で最高位を取ったものが総裁になっていくわけでありますが、最初に党員選挙をやって、そして次に国会議員選挙をやる。だから党員選挙で一番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そのままいくとは限らない。国会議員選挙で逆転をする。石破総理がそういう形を取りました。だからこれまず党員選挙の結果が出てくるわけであります。でそれを受けて国会議員が投票される。私も何回か投票をして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ただ自民党としては、若返りのイメージを出すならばやはり小泉さんではないかという声がある。政策的には茂木さんの政策もあるでしょう。しかし日本はまだ女性の総理大臣を出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高市早苗さんに対する期待もある。ただ高市さんはやや保守的すぎやしないかという話もあります。しかしどなたが総理になればともですね、やっぱりバランスを取った政策を取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ましてや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立場、対中国との関係をどういうふうに高めていくか。もちろんロシアも無視はできないこの関係、そういう非常に今難しい状況であるだけに、
関心の度合いも非常に高いと思います。日本でも大変連日のこのニュースでそれぞれの候補者の動きが捉えられて、連日のようにテレビに映し出されております。若い候補者の方も他に小林君なんて我々の仲間だった人も手を挙げておりますしですね、林官房長官もやるんだとこう言ってる。で5、6人で選ぶことになる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が、やはり前回の結果から見て高市小泉の決戦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予想ではありますけど、これからの展開次第だと思います。どなたがなろうともですね、これからのアジアに中心にあってですね、中国と韓国の関係をどのように高め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一番まず最大だろうと思います。もちろん、日本はさっき申し上げたようにアメリカとの深い関係もあるわけであります。しかしアメリカとの関係といってもですね、これはアメリカの建国そのものがまだ300年にもならない若い国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考えると中国と韓国とこの長い歴史、2000年に及ぶ南南とするですね、深いつながりがあるこの両国であります。この関係こそやはりこのアジアの中心にあって力を合わせ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関係だ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国会で言われたのもまさにそうだったと、時々あの通り国会で大統領が演説されたことを思うんですけれども、日韓についても過去に確かに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しかしそれはたかだか50年に満たないものであって、1500年に南南とするこの日韓の長い歴史を考えたときに、それにとらわれないで未来に思考で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と言われた。しかし過去を忘れてもらっては困るというこの言葉、これはやっぱりしっかり我々も胸に収めながらいかなきゃいかんと思っております。これから私どもはやっぱり次の世代の皆さんにどのような日韓韓日、そして対中国との関係、どのような交流を展開を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本気で考える時代が来たと思っております。ドイツとフランスがヨーロッパでは対立関係があった。毎年100万人の若人を交流して EU を作っていったという話をよく聞かされるわけでありますが、日韓日中いろんなことを考えた時に次の未来をどのように作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真剣に考える時が来たとこう思っておりまして、日本も新しい総理を生むわけでありますが、そういうことにしっかり頭を持ってやってもらわなきゃいかん。新日本の新しい総理が生まれましたら、親善協会の地方会の会長としてですね、しっかりそのことを提言したいとこう思っ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拙い話ですが、一応約束の時間が来たと思いますので終えたいと思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한국 방문 4번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또 방문을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새 정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일본의 차기 정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청년 교류의 중요성, 상당히 많은 이슈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한중일 3국이 나눌 그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2025 동아시아 미래 포럼의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비즈니스 커넥트 첫 번째 경제 부문이에요. 패널 토의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AI가 연결하는 동아시아입니다. 최근에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AI는 정말 중요한 혁신, 지속 성장의 과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좌장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자 전 중국 삼성경제연구원장이신 박기순 교수님이 수고를 해 주실 거고요. 패널로는
장사요등 인피니티 자본관리 유한회사 전문인과 이니지 대표이신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님, 그리고 두짜오웨이 화이 코리아 부사장님까지 세 분이 패널로 참여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AI 3국에 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혁신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도, 또 각국의 노력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지면 뒤처질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도 사실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과연 한중일 3국, 이 동아시아에서 AI로 어떻게 교류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AI 시대의 큰 틀 안에서 오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좌장 그리고 세 분의 패널 분들 직접 모시고 정말 경제 세션, AI 연결하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깊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박기준 교수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이상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지금 중국의 경제와 더불어서 중국의 기업 전략 또 중국의 혁신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션을 맡으니까 굉장히 좀 흥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이 주제가 정말 우리 인류에게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선두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우리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인피니티 자산관리회사의 데이비드 장 매니징 디렉터십니다. 이분은 중국과 이스라엘의 투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고 또 인피니티 그룹의 첫 번째 해외 반도체 칩 프로젝트를 주도를 하셨으며 현재에도 AI라든가 양자 기술 또 핵융합 등 미래 기술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고 계신 그런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음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AI 전문가이시고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인데요. 이 카이스트에서 AI를 연구하고 계시고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최재식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또 AI 기업인 이니지의 대표로도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상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면 투자 기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화웨이 코리아의 두짜오웨이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 AI의 하나의 이 운영 분야가 하나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인데 제가 2023년도에 가보고 이번에 2년 만에 가보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뭐냐면 이 자율주행 차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거의 한 5대 중에 1대 정도가 웨이모라든가 아마존에서 시작한 둑스 같은 이런 차들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걸리면 무조건 웨이모 차량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보여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자율주행 차량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이제 제가 또 각종 회의를 참석하느라고 상해하고 항저우에 알리바바 방문하고 그리고 또 동경에 가서 한중일 이제 비전연애 그룹에 참석하느라고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 항저우에서의 어떤 이 혁신에 대한 움직임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 각 대학에서 이 인재를 향한 그러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단하다. 예컨대 이 중국의 유수 대학에서 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착금을 20억 원을 주고 또 수억 원의 이 연봉을 지급하면서 미국에서 또 각 나라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동경에서는 일본의 저력을 지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AI가 연결하는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우리는 현장에서 또 중국에서 오신 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AI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현장에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발표부터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피니티 자본관리회사의 데이비드 짱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好的，今天非常高兴有机会参加我们这个东亚未来的论坛。毫无疑问，我们未来一定是在一个技术驱动的这样一个背景下，我们见证了在互联网时代，东亚各国的无论是在经济、文化方面的深入的合作与交流。那么接下来我们会是在这个 AI 赋能的一个发展更快的无论是经济还是技术这样一个背景，所以我们也希望作为一个投资机构英菲尼迪93年在以色列成立，那么也是关注于未来技术、先进技术的这样一些投资。我们也看到技术深刻地改变了我们的生活。那么在近几年人工智能的快速发展的背景之下，我们相信东亚的未来肯定会更加的辉煌。所以我们也相信，围绕今天我们这个主题，就是大家深入的来交流和思考，怎么样通过 AI 的赋能，来驱动东亚的互联，特别是加深我们年轻人的交流与合作，包括刘院长倡导的文化的交流和我们怎么进一步深化对One Asia 的理解。我们也有一些具体的一个建议，就是一个是在 AI 领域，我们东亚各国呢，我觉得应该加强在 AI 的技术的规范，因为现在也担心AI 的发展脱离了我们人类的控制，所以东亚各国也有必要建立如何发展对人类更友好的 AI 方面进行探讨。同时呢，我们应该加强基础设施的建设，围绕东亚的比如说我们强大的制造能力还是未来我们需要的自动驾驶等先进的领域，我们共同来加强 AI 的基础设施建设。另外呢，做一个投资基金，我们现在也在布局AI 的一些前沿科技的投资。我们也看到无论是在 AI for Science， 还是AI 驱动的未来科技的研究，比如我们关注的量子科技，可控核聚变领域，都有巨大的潜力。我们相信在不远的将来，我们可能在很多年以前难以实现的一些技术突破，会得到实现。比如说，我们在过去50年，其实有10多个国家参与了可控核聚变的项目，
最大的项目是在法国的这个 ITER 项目，现在无论是中国、韩国、日本都深入的参与这样项目。但是我们现在看到，随着 AI 技术的发展，进行赋能这个进度大大加快，有可能在我们有生之年就会看到可控核聚变的实现。大家也知道，最近我们都在关注能源问题清洁能源，还有 AI 算力需要大量的能源，那么都有可能在我们 AI 算法的实现下大大的加快。所以这些领域都是值得我们东亚国家去参与的，而且这个就在今年上半年，在我们韩国的釜山，中日韩三国也进行了这个可控核聚变的这样一个会议。那么在这个会议上，也是这个重点强调了我们怎么通过人工智能的能力实现 AI for Fusion 的快速发展。所以在我刚才讲到的这些领域呢，我相信这个我们今天在座的会议的也有很多我们年轻人，代表我们新的一代，他们一定是在这个人工智能的快速发展的这样一个技术背景下成长起来的。所以我相信我们的未来，这个一定是一个 AI 驱动的一个未来。我们新的一代年轻人也是在这个 AI 各种工具都非常熟悉的年轻一代。所以我相信，结合我们这个会议的几个内容吧，我们今天大家相互交流，能够有所收获。谢谢大家。예, 우리 데이비드 짱 전무님께서 동아시아의 발전 그리고 이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AI가 가져올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시직 카이스트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최시직 교수님. 예. 네, 제가 사실 뒤에 배경으로 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되게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으로 따지면 보스턴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버지니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인구들이 사는 지역을 이제 제가 이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살고 있구나 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한중일이 연결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도에는 북한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연결이 더 잘 되면 AI에 있어서 이강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도록 AI를 더 잘 만들 수 있겠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힘을 합치면 AI에서 3강을 만드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중요한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영광이고, 또 저도 좀 약간 이제 가슴이 벅찬 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회사에서 한 이제 3, 4년 정도 사업을 해서 여러 경제인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북경대를 나온 학생이 카이스트에서 석사라고 저희 회사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중국인인데 이제 중국에 가서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조만간 중국에 오피스를 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좀 너무 피상적이라기보다는 되게 현실적으로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그 중에서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까요? 네, 안 돌리는데. 됐습니다. 네. AI 발전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젠슨 황이 CES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재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도, 피지컬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도 있지만 이제 딥시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가 만든 QN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알리바바가 만든 공개 소프트웨어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니트리라고 하는 이제 로봇 만드는 기업이 세상을 놀래키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은 일본에서 화나기라는 회사가 또 만들고 제어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두각을 NPU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물론 화웨이도 잘하지만,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도 제 생각엔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계속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그 가트너에서도 2025년에 10대 기술 트렌드 중에서 9개가 AI라고 하는 것처럼 에이전틱 AI나 에이전트 가번 AI 가버넌스나 공간지능이나 뭐 주변 비가시성 지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해서 계속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네. 동아시아 AI 시장은 이제 제가 숫자는 사실 조금 뭐 모두 다 이제 새로운 자료는 아닌데 강점과 도전 과제가 각 나라마다 좀 독특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랑 설명 가능성 그리고 산학협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데이터 컴퓨팅이 부족하고, 그리고 글로벌 위상이 탑3를 가고 싶지만 아직 여러 시장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정부 투자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지만 글로벌로 나가는 것들이 좀 어렵고, 아직도 기술 유출이나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인재가 이동하는 게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제한이 있는 이런 점도 있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로봇이나 하드웨어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제도의 정책을 막 펼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더 키워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제조 역량이 강한데 소프트 파워가 약해서 좀 더 글로벌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2030년까지 이제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할 만큼 계속 더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어서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한국도 AI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으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스타트업,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선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선도자로서 투자를 고난도를 해보는 기술 실증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생태계 입장에서 여러 밸류 체인을 좀 잘 만들어 보자, 바우처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있고, 정부에서 필요한 AX는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만든 AI를 가지고 확산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내재적인 역량을 키워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조 AI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중일이 사실 이제 보면 전 세계의 제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파워하우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장들, 기술들, 인력들, 노하우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 등대 공장,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선정한 등대 공장에 보면 LG전자의 창원 스마트파크, 제 공장 전체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냉장고를 로봇이 모두 다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저 포스코에서 AI로 용광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저도 저 기술을 포스코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경제 포럼 등대 공장에 등재되는 데 기여를 같이 했었는데요. 또 그 최근에는 또 중국에 있는 하이얼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CATL 공장에서 그 아주 정밀한 제어를 중국에서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전통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도 제조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자동차 공장들도 중요하고, 그 일본도 이런 히다치에 있는 오미카 공장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핵심 제품의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도요다로 대변되는 그 밸류 체인을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강하게 잘 만드는 이런 제조에 있어서도 여러 영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등대 공장을 최근에 선정하는 것들을 보면 그 중에서 그 각 등대 공장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냈는지를 5가지 정도를 줄이고 그걸 숫자로 얼만큼 좋아졌는지 선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AI 기술이 그 기여를 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 기술 중에 한 반 정도, 47% 정도는 AI를 가지고 공장을 효율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CATL 경우도 AI를 가지고 옵티컬로 이렇게 장비를 본다든가, AI로 자동으로 제어한다든가, AI로 이제 안전을 매니지먼트하면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조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걸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히다치 공장에 저희 AI를 적용한다든가, 일본의 철강 공장에, 우리나라에도 철강이나 시멘트 공장에, 석유화학 공장에 적용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통의 도전 과제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같이 이제 기술에 있어서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협력을 해보자. 예를 들면 공통 데이터면 표준 포럼을 만들어서 한중일에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은 서로 제조해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한다. EU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지멘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 만드는 밸류체인이 서로 상호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핵심 인재에 대해서 아까 100만 명 이제 공유하면 어떤 이제 그 프랑스랑 독일이랑 공유하면서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이제 의장님 해주셨는데, 인재에 대한 교류를 더 활성화하자. 이제 인재들이 외국어도 더 잘하고 AI 앱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술 입장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또 AI 가버넌스랑 윤리 공동 협의체, 뭐 AI를 요새는 이제 뭐 어떻게 제어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AI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지 육성법을 좀 더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열의가 생겨, 이런 것들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 도전 과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뭐 요새 해커톤이라고 하는데 AI를 한중일 하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젊은 친구들도 기업들도 모여서 해결하는 거를, 한 번엔 중국이 이제 문제를 만들었다, 한 번은 한국이 만들었다, 한 번은 일본이 만들어서 서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들이 하고,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 같이 이제 협업하는 이제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는 뭐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드 파워, 제조의 파워스라는 건 확실한데, 이제 소프트 파워, AI 시대에서도 AI 하드뿐만 아니라 AI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그리고 응용 서비스에 있어서 한중일의 협력이 여러 가버넌스를 만든다든가, 데이터를 교류한다든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도전 과제를 이제 해커톤처럼 만든다든가 하면서 좀 더 친밀해지고 이제 좀 더 이제 강한 이제 서로 협력적인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식 교수님께서 그 AI 트렌드로서의 어떤 그 에이전트 AI라든가 피지컬 AI, 이게 아마 엔비디아 젠슨 황희 금년도 2025년 CES에서 발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래와 전망, 그리고 한중일 3국의 AI 시장이라든가 또 동아시아 AI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만 코멘트를 하게 되면, 지금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AI와 동아시아인데요. 사실 이 AI 경쟁은 이 미중 간의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금 이제 AI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EU 같은 나라들이 이제 뒤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계 AI하고 중국계 AI에 전부 다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각국의 그 AI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부분이 공통적인, 미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인 답변이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이 A+, 중국이 한 A-.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이 선두 그룹을 지금 형성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한국, 일본, EU가 이제 그 세컨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EU는 이제 그 세컨 그룹을 형성한 것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규제적인 측면을 좀 더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 한국과 일본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이제 그 강점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봤더니,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많은 인재죠. 인재 플러스 지금 그 엄청난 투자 규모입니다. 이 민간 투자 규모에서 미국이 중국의 투자 규모를 한 10배 정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투자 규모의 결과가 지금 있는 그 LLM 모델인 것 같아요. 그 대형 언어 모델.
그 대형 언어 모델에서 결국은 연초에 이 딥시크가 어떤 그 LLM 모델의 이 충격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아직은 미국의 이러한 그 LLM 모델이 중국을 앞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미국이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뭐 전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굉장히 이제 미국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의 강점이 뭔가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미국이 훨씬 뒤처지지만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거국적인 지원 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투자 규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의 투자 규모의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중국이 17조 달러에 달하는 GDP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5% 이상의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지원 방향에 따라서 이 투자 규모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인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매년 이 대학생 졸업생 수가 한 1,100에서 1,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40~50%가 이공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중국에서 400~500만 명 정도의 이공계 출신들, 스템 출신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AI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재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특허입니다. 특허. 2023년도에 특허 비중을 보게 되면 이 중국의 특허가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비중은 한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기술에 있어서 과연 또 미국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약간 좀 이렇게 그 전망을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저희가 좀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정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 정책이 굉장히 일관되게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 5개년마다 경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또 2015년도에 나왔던 중국 제조 2025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IT가 나오는데 이 IT라는 게 결국은 AI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중국이 이제 이 AI 플러스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 AI 플러스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 AI를 모든 산업 분야, 예컨대 제조업, 물류, 관광, 의료, 뭐 국방, 뭐 각종 분야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특히 뭐 제조업 같은 데가 접목이 되면 이제 이 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는 거죠. 혁신을 이루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이 경제 시스템이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그동안의 양적 시스템에서 질적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뭐 중국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꿈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산업정책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게 지금 AI 플러스지만 이 AI 플러스라는 것이 원래는 인터넷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나왔던 중국 제조 2025에서 지금 작고하신 그 리커창 총리 원래 그 혁신의 전도서라고까지 불렸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그때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모든 산업과 연결시켜서 중국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부분이 연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 정책이 이제 인터넷이 이 AI로 발전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최근 AI 플러스 정책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정책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자금이 있고 또 인재가 있고 정책이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중 간의 이러한 그
경쟁에서 앞으로 굉장히 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면 이제 중국의 AI 산업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걸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트 같은 회사들이 있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하나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이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데 이 화웨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지금 사실은 현재 AI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 측면이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결국 엔비디아가 GPU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 GPU를 지금 미국에서 수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GPU를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독자적인 이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이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GPU에 대응하는 어센드라는 그 반도체 시리즈를 지금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 GPU를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뭐냐면 쿠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쿠다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 쿠다 시스템이 전 세계 이러한 그 GPU 시스템의 거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엔비디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화웨이가 도전장을 내서 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내에서만 쓰이지만 어떤 그 중국인 이 화웨이가 앞장서서 A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지금 독자적인 기술 개발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웨이라는 그 기업은 중국의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화웨이 코리아에서 이제 에릭 부사장님께 나오셨는데 우리 에릭 부사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화웨이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에릭 부사장님 얘기 좀 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好，大家好，我是韩国华为的杜昭伟，今天很高兴来参加我们的这个盛会来共同探讨东亚的 AI 的时代和东亚的合作。感谢朴教授刚才已经把华为的 AI 的创新技术已经进行了一个比较完整的介绍。那下面我就简单做一点补充啊。好。 刚刚其实包括朴教授，包括这个张晓东专务和崔在志教授都已经说的比较完整，强调了这个构建东亚人工智能的合作生态的重要性，以及为了达成这个生态的建设，人工智能的人才培养的重要性。所以接下来呢，我将从华为的角度简单阐述一下这个话题。 其实，2024年来说，对于整个全球来说，都是人工智能发展的一个比较重要的一年。DeepSeek 也好，然后 ChatGPT 也好，都已经让全球深刻地认识到了 AI 的潜力。其实我们认为说，未来10年，可能 AI 的算力啊 ，AI 的终端呀，包括智能汽车，可能在未来几年都会有一个非常繁荣的发展。我们这个换句话来说，这个 AI 的这个风潮并不是一时的。 可能是未来会非常长久的改变我们整个时代。华为呢，其实在多个领域呢，已经在 AI 方面进行了相关的投入。首先第一个呢，我们在华为的这个智能终端的领域，其实已经做了相关的投入。比如说，我们基于这个鸿蒙的操作系统，华为已经不断的在强化这个 AI 的助手，通过 AI 的降噪语音的识别这些功能。 来给用户带来更加的体验。另外一个呢，可能大家近期大家去中国的韩国朋友非常多，特别是在深圳，大家能够感受到马路上的声音越来越小了。可能这种电动车智能车，其实在中国的普及率是越来越高了。那在这种智能汽车的领域，其实华为也是在深度的参与，特别包括我们的智能汽车的解决方案。 我们已经推出了这个 ADS 3.0， 未来也可能会有更快速的这种推进，然后已经累计行驶达到了14亿公里，而且充分验证了这种智能驾驶的这种安全性和高效性。未来呢，华为也会将与更多的汽车的制造商进行相关的合作。最重要的一点呢，刚刚朴教授也提到了，其实在硬件方面呢，是华为硬件和软件方面，华为是比较这个专业的。 我们在通信的基础设施领域呢，传统的这种网络的运营，
也的中心也逐步向 AI 分析的驱动的运营体系进行拓展。然后华为与运营商的合作呢，已经实现了 AI 驱动的实时的网络的状态的分析、通话量的分析等商业的服务。特别是在这种网络安全的领域里面，华为其实是做得比较靠前的啊。我们在这种网络安全的管控、后动的管控上，其实都是做得非常靠前的。截止到现在，我们在过去30多年当中，我们在网络安全上没有任何一起重大的事故。最后呢，在企业的领域呢，华为其实也已经在向这种金融啊、能源呀、教育啊、医疗等各个行业提供这个 AI 与 ICT 融合的制定化的数字化的方案。可能我们有很多的这个韩国朋友也已经去中国去参观过，比如说现在在中国的这个天津港，大家可能会感受比较深。天津港里面基本上已经没有，就是在港口里面已经没有人为的在操作了。那人工这个基础设施 5G 的网络、5G 的 Advanced 的网络，加上我们的 AI 的应用，其实里面已经把人和人、物和物已经全部连接起来了，甚至里面的这种汽车都已经是无驾驶舱的汽车了。所以从安全性上大大提高了，从效率上大大提高了。那有很多人也会这个有疑问，这些人怎么办？那我们认为 AI 其实并不是取代人们的工作，而是升级和改善人们的工作环境。以前的这些在码头工作的这些蓝领们，要这个忍受恶劣的环境驾驶这个不安全或者是这个充满风险的这种驾驶，现在都已经转到哪里了呢？转到办公室里面了。他们通过平台的操作，通过 AI 应用的操作，已经成功的实现从蓝领到白领的转变然后呢，除了这些呢，华为其实为了技术的合作，我们从人工智能的什么人才培养上，我们其实下了很大的功夫。那这一点我要从韩国华为的角度向大家来做一个介绍。华为是从2007年正式加入韩国的，然后我们在18年期间呢，一直秉承着在韩国为韩国的这样的一个理念。从2018年开始，华为已经开始在为韩国的这种 ICT 的人才和人工智能的人才在做相关的培养了。截止到今年，我们统计了一下，大概已经有6500人已经通过华为的各种培训项目进行受益了。特别是在我们AI 的领域和这种 ICT 建设的领域，因为华为每年呢基本上会把20%的销售收入投入到我们的研发当中。这些研发呢，一部分是聚焦于我们的这种商业领域的研发、产品的研发、解决方案的研发，还有一部分呢是聚焦在我们的基础科学的研发上。那这些知识呢，我们不仅仅只利用于商业，还有一部分是把它要传承到全球各地，所以我们把这些知识打结总结一下，然后放在我们的平台上，我们把它输入给我们的人才。我们形成了3个项目，在韩国。第一个呢是我们的 ICT 的学院，那这个学院呢是刚刚我讲到的这些知识打结的，特别是人工智能6G 甚至一些最新的这些技术的这些知识，把它完全开放给我们的大学生。跟我们签署了这样 ICT 学院的大学，我们免费把这种 online 的这种学习平台开放给大家，大家可以上去学习，上去考试。第二呢，华为每年可能会举办一次华为的全球的 ICT 大赛。那这种大赛呢，其实也会把我们的 AI 人工智能的一些人才聚集起来，让大家针对这个话题进行相关的探讨和比赛。然后这个比赛呢，不仅仅聚焦于韩国，其实是全球的。那这种挑选出来的人才，大家在全球的平台上互相交流，其实也是对人工智能的一场促进。第3个呢，我们会有一个更加深入的一个项目，叫做 Seeds for the Future 未来种子项目。那这个项目呢，基本上会让这些我们前期参与度比较深的，这个对于技术理解比较深的我们的这些人才呢，参与到华为的为期2周的这样的一个培训当中。那他们有机会去进到华为的实验室、华为的展厅，跟华为的科学家、跟华为的这种高级的这种领导或者是专家去进行交流然后给大家提供这样的一个平台。所以这也是华为想为
韩国的 ICT 的人才、AI 的人才贡献力量的一部分。总结起来呢，其实韩国与中国等东亚国家呢，正是在通过全球化的开放与合作，实现快速的发展。那在 AI 的时代呢，东亚地区其实更需要持续的加强合作，构建一个共进而且非彼此竞争的这样的环境。那华为作为一个全球的公司，然后在我们东亚的几个国家都有非常深入的这种交流然后我们也希望通过华为的创新和人才的这种不断的培养，能够为这个 AI 东亚的合作做贡献。谢谢大家。 일단 먼저 우리 짱 전무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 짱 전무님께서도 PPT를 준비를 하셨는데 아까 진행상에 PPT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내용의 발표 내용에는 안 들어있었지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짱 전무님께서는 그 동아시아 AI 투자 펀드 설립을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 펀드 설립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어떤 그 계획이 있으면 저기 그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또 누가 운영을 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이 투자금융업계에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 투자금융업계에서 그 AI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AI를 통해서 AI 개입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피니티 그룹에서는 AI를 실제 투자에 활용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우리 그 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너무 AI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투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AI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학계라든가 또 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해야 이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2030년이면 이제 AGI라는 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 일반지능 결국 이것은 뭐냐면 AI가 모든 인간의 능력을 추월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바로 5년 있다가 나온다는 전망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30년 되면은 한국의 AI 그 산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건지 그리고 그때 우리의 나라의 그 생태계는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런 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웨이 에릭 부사장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이제 인재 육성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주 민감한 질문 제가 좀 빼고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이 화웨이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 다 하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인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에 이건희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S급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각 계열사의 CEO들은 그 S급 인재 초빙이 그 CEO의 첫 번째 임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인재 확보 경쟁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인재 유출 2위 국가에 지금 올라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AI 육성 정책을 잘 못 편 탓인지 하여튼 많은 AI 인재가 우리나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AI 인재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또 이런 좀 미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 이런 또 젊은이들 교육시키는 거 외에 해외 유수 S급 인재들을 초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짱 전무님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好的，那个主持人朴教授提出了非常好的问题哈。这个刚才李毅提到了这个，在全世界范围以内，实际上 AI 做的最好的是美国。那么为什么美国能够做的最好？首先就是，它有
很多的投资，特别是我们看到硅谷这个它对 AI 的投资是非常大的，像大家看到这个 OpenAI 这样一些公司，它都拿到了很多美元的投资，包括一些大的机构像微软这样一些投资，所以庞大的这个 VC 和 PE 的注入，它能够招聘到一流的人才，而且是在全世界范围以内，所以这就是为什么这个美国能够把其他国家远远的甩在后面的一个原因。那么你也提到了咱们这个东亚这些国家在世界AI 的一个位置，其实我们就是需要成立专项的基金，我认为就是专门来投资这个 AI 领域，从而缩小与这个美国的一个差距。所以我是有建议，就是我们可以成立一个以投资东亚国家 AI 的这样一个基金这样一个跨国的合作。比方说我们举例来讲，我们跟韩国我们可以这个成立一支专项的基金，一个是在首尔，另外一个是在中国也可以考虑离这个我们韩国比较近的，比如说山东省，它可以做很多事儿。首先是一个基础设施的建设，因为这个 AI 的算力的投资是非常大的，搞一个算力公司要有很多 GPU， 这个现在是非常贵，就是要投入巨资来建设。另外就是我们要吸引这些人才，不要去美国甚至于我们可以把硅谷的一些优秀人才吸引到中国、韩国，而且这个实际上韩国离中国的沿海，比如山东省，它是很近的，所以我们从地域上讲，我们天生有一个合作的一个基础，所以我是特别建议，就是我们要成立以 AI 为主的专项的投资基金。另外一点就是结合我们东亚几个主要国家的这个强大的制造能力您刚才也提到了我们执行个 AI 加的一个战略，其实这是非常好的。就是接下来可能要做的就是把我们强大的制造能力把它得到提升。具体的方向呢，比如说我们的机器人这个是有制造基础的，我们在应用 AI 赋能，那么就是可以缩短与美国的一个差距这个是我比较具体的一个建议。特别是这个我们的年轻一代这个怎么来培养他们这个是需要一个顶层的设计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최 교수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한국에서 100조를 이번 정부에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저도 AI 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최근에 이제 활동하게 되었는데 뭐 100조 원을 다 AI 소프트웨어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한 50% 정도는 에너지와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같은데 투자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AWS가 울산에 이제 공단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는 게 7조, 8조 정도 되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인프라를 향상시켜서 GPU가 없어서 AI 학습을 못하는 상황은 막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제 저도 알고 있고, 네, 한국의 AI 수준이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를 들면 한 가지는 AI 반도체.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모든 이제 생태계를 다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NPU나 이제 여러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 부품 이런 것들을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스타트업들도 거기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 물론 중국, 일본도 굉장히 잘하지만 한국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신뢰성도 한국이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개인정보랑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민주성을 우리나라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 세 개가 이제 강조돼 있는데, 한국이 제일 크게 그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그 상용화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라고 하는 게 저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업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이 받는 경우가 또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딥시크를 만들었었던 석사 졸업한 여자 연구원이 연봉을 50억을 받게 됐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 챗GPT가 굉장히 되게 좋을 때 주식으로 이제 받은 게 거의 뭐 50억이 연봉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차등적인 보상이 되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뭔가를 창조했을 때 보상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뭐 젊은 세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에서 그런 이제 뭐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도, 그리고 이제 여러 대안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보상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사실은 상용화에 있어서 좀 이제 좀 더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2030년까지 AGI가 나와서 이제 인간 능력을 비슷해진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한 5년 정도, 5년 뭐 전 정도에 AI가 발달하면은 뭐 일자리가 많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요새 프로그래머나 뭐 여러 상황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눈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이제 그냥 AI로 하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일자리 영향이 많이 받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AI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하드웨어랑 모델이 경량화되면서 굉장히 되게 큰 LLM이라고 하는 모델이 손 하나 작은 칩 같은 데도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어서 여러 군데에 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자리에서도 좀 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당연히 오용하는 사례도 생길 거고, 일자리나 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렇고, 그때 한국의 수준은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AI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자고 나면은 보고서를 자동으로 읽어줘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혹은 해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한국산 AI의 서비스를 점유하게, 그러니까 쓰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고객들에 대한 점유율 경쟁이 많은 나라들이 엄청 치열해질 거고, 그 중에 버티컬 중에 하나가 한국이 만들어낸 앱이 어떤 게 고객들에게 사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생태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할 거고, 그 숙제는 중국과 일본도 같이 이제 있을 테라서, 지금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펀드로 만든 무슨 이제 것으로 투자한 한중일의 공동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전 좀 되게 긍정적인 미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최 교수님께 더, 그 AI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AI가 사실 뭐 생산성 향상은 뭐 지금 아마 제일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요약입니다. 요약. 무언가를 요약할 때, 책이나 뭐 읽을 때 AI한테 뭐 딥 리서치 같은 걸 읽으면 보통은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니까 몇 시간 걸리는 거를 뭐 10분 내에 할 수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시간이 훨씬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보를 바르게 수집해서 중요한 걸 요약하는 능력,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나머지도 엄청 많지만 이제 그런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에릭 부사장님. 네. 好，谢谢皮教授。刚刚提到了有关于华为这个人才吸引的问题。华为呢一直坚信这种基础理论的研究呢，是受益于全球的。包括当前的 AI 为什么现在会发展这么快？可能不仅仅是局限于一个国家或者是某个公司的它的这种特定的发展，一定是全球一起的发展。所以这种人才的这种培养呢，我认为也是全球的。那你从华为自己本身来讲呢，其实我们有几点也没有特定的相关的计划吧，我觉得有几点观点可以给大家分享。第一点呢，就是华为非常注重鼓励大学自己本身去做好这种基础理论的研究，包括从人工智能的方向，从各个方向，从基础理论上如何能够把这些技术的极限进行突破。我们认为这是一个
有些时候公司自己本身是没有办法做到的，只有从大学这种基础的教育和基础的理论上去做突破，才会有这种相关的一些进展。然后华为呢也会针对于这个东西呢去进行相关的一些我们的专项的项目，包括我们的一些奖学金的项目、一些专项项目的一些支持啊，来促进大学本身的基础理论的研究，这是第一方面。第二个呢，其实我们华为是非常这个注重优秀的人才的吸引的给大家举一个小的例子，我们在过去几年呢，其实在ICT 基础设施上呢，我们有很多全球有很多非常非常专业的专家以及一些科学家，比如说有一个爱尔兰的专家，这个爱尔兰的专家呢，他是在无线领域非常非常的牛，所以我们也很想把他聘请为我们华为研究所的相关的一些这个高层的人员，但他本身年纪比较大然后呢也不太想离开自己的国家和自己的家乡。那华为的做法是针对于他擅长的领域，专门的去给他开一个课题，然后针对于这个课题专门的去给他做一个研究所，这个研究所就设在他的家门口。然后呢，他可以在家门口去进行相关的研究，建立自己的团队，做相关的研发。然后呢，华为所有的专利、所有的这些专利权全归科学家所有，华为只掌握它的这个，只拥有一个知情权。这是我们对于科学家、对于高端人才的一个培养的一个合作的模式。然后第三个呢，其实对于吸引到公司的人才的角度呢，我们其实也有自己相关的一些理解。比如说对于基础理论的科学，一般的这种研发的周期是会比较长的，是吧？1年2年基本上是不会有什么很长，很多时候是不会有什么进展的。那如果华为在这种科技的先进的领域，我们要做相关的研发，那我们就要给这些科学家相关的时间。我们就不会要求说，哎，你这个像商业领域一样，在今年内一定要拿出多少销售回来，在明年你要研发出某个产品出来，我们不会这样。那我们会给他们提供非常这个宽容度非常高的环境。任总经常会说一句话，说我们的科学家要有一个精神，叫做板凳要做10年冷。所以我们对于这些科学家的 KPI 设置的也非常的这个宽泛，就是你可以失败，但是你把你失败的这个路径和条件告诉我们，我们知道这条路走不通这也是我们这个对科学家的一个合作的方式。第二个呢，我们对于年轻人的吸引也是非常的非常的下成本的我们现在特别是 AI 领域，可能大家也知道 DeepSeek 现在是吧，我们很多中国本科的年轻人凑在一起就可以把一个技术进行相关的突破。那我们对于中国的年轻人的吸引也是下了很大的力度，然后包括也给他们提供这个非常好的工作的环境。我们建立了很多很漂亮的园区，包括在东莞呀，包括在这个深圳在上海在北京我们都会建立一些让他们会感觉到从创新的角度能够更舒服的这样一些环境然后对他们的这些优秀的天才级的这些少年，对他们的劳动成果的尊重，也是把它提到了非常重要的一个层面。所以这可能是我们对于华为对于人才吸引的一些小的方面吧。好，谢谢大家。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AI를 얘기할 때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AI가 가져올 어떤 세상의 변화, 인류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증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경쟁이 무조건 선 개발 후 규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발하는 걸로 나가는 거죠. 근데 AI의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나중에 후 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부작용, 부정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2030년대에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GI 세대가 오고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ASI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오면 그러면 이제 AI가 모든 영역을 진짜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일각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극단적으로는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또는 아이로봇 같은 이러한 영화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AI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AI 가버넌스는 다음번 기회로 넘기고요. 하여튼 제 생각하기에는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AI 가버넌스 조직을 먼저 또 설립을 해서 정부 간에도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장시간 오늘 그 AI 세미나 이렇게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동아시아 포럼, 동아시아 문화 협회와 또 이런 그 2대1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박기순 교수님과 세 분의 패널분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강국이 아시아 소프트웨어에 약간 부진하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조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갈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